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3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7강도 제36강에 이어서 항만운영과 항만운송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항만운영과 항만운송 사업에 대해서는 제1절 항만시설, 제2절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과 장비, 제3절 항만운송 사업의 순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1절 항만시설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제2절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총 5개로 나누어서 첫째 개념과 입지 조건, 두 번째 운영 방식, 세 번째 주요 시설과 장비, 네 번째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 시스템, 다섯 번째 운영 시스템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도 항만의 일부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접점 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만이 해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그러한 접점 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선 또 컨테이너 화물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또 해상에서 육상으로 옮겨올 수 있는 접점 기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화물의 적하, 적양하, 즉 선적과 양육, 보관, 분류, 수선, 통관, 반입 및 반출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의 가장 중추적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은 선박과 컨테이너 터미널이 일체가 되어 본선과 육상 작업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터미널은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 물동량을 톤수로 볼 때는 컨테이너 화물 외에 액체 화물이라든지 건화물과 같은 벌크 화물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완제품의 운송에 있어서는 대부분 컨테이너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그 화물의 운송량을 집계하거나 물류의 집중도를 우리가 평가할 때는 주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터미널이 어느 정도 많이 잘 갖추어져 있냐가 그 나라의 항만시설의 완성도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터미널을 잘 만들고 잘 유지 관리하고 화물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입지 조건은 우선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접속 지역이기 때문에 첫째 컨테이너 물류의 수요가 많고 또 내륙 운송이 용이해서 컨테이너 물류 비용이 가장 저렴한 지점이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수요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 해상에서 양육이 된 컨테이너 화물이 내륙으로 운송하기 편리한 여러가지 입지라든지 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컨테이너 물류 비용 자체가 가장 저렴한 지점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전용선, 풀 컨테이너 수입의 기항이 용이해야 된다. 시설이라든지 수심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 여건에서 컨테이너 전용선의 기항이 용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해상의 항로망이 집중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기선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기선은 하나의 항구에 다니는 것은 아니고 주요 기항지를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상에서의 항로망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기항을 해야 하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선적과 같은 물동량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로망이 집중될 수 있는 곳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시설의 제공과 확장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 기술 수준이 높은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곳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부산항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물류의 수요가 많고 내륙 운송이 용이하고 컨테이너 물류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류가 수요가 많다는 것은 주변에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항만들이 상당히 우리 부산항보다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이러한 항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산항에서 처리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화물의 양은 유럽의 관문항인 로텔담 항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울 정도로 많은 물동량이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류의 수요는 세계적으로 볼 때는 단일항으로는 굉장히 많은 거의 1, 2위에 육박하는 정도의 물류를 갖추고 있고요. 물류의 수요가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내륙 운송이 상당히 용이한 이러한 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터미널을 국가나 항만공사가 건설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고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항만 하용료라든지 물류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 컨테이너 전용선이 기항하기 용이한 굉장히 좋은 시설의 컨테이너 부두들을 우리 부산항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의 항로망이 집중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피더항일 당시에는 일본의 도쿄나 요코하마항을 중심항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부산항에서 이 일본으로 화물을 내려놓으면은 일본에 이제 모선이 기항을 해서 이제 루트가 이 일본의 이 2개 항을 거쳐서 까오슝, 이제 대만의 까오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베 대지진 이후에 우리 부산항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면서 이런 루트를 따라서 도쿄항을 거쳐서 부산항을 거쳐서 광양항, 다시 중국의 상하이항을 거쳐서 가는 이 루트가 세계적인 태평양 지역의 중심 항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배후지 역할을 이 대륙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이제 입지적인 유리한 면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된다면 부산항을 기종점으로 해서 북극 항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지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앞으로 개방이 된다면은 역시 기종점으로서 부산항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주요 간선 항로가 부산항을 반드시 거쳐갈 수 있는 이러한 입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배후의 물동량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으면 이 항만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경제 구조 자체가 완전히 수출입에 의존하는 구조이고 세계에서 가장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수입 화물, 수출 화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역 구조가 계속 지속이 되는 한은 부산항은 세계적인 중심항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고는 보지만은 일본은 수출입 의존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이미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대개 이제 이후 쭉 경제가 발전하면서 1986년 이 정도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일본은 제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일본 자체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우리 부산항에
이러한 그 항만의 어떤 그 주도권을 뺏긴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산항은 각 해상의 항로망이 집중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서 충분한 시설의 제공과 확장 가능한 것이 유리한데 이러한 면에서는 부산항은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의 런던항이라든지 해외 항만을 가보면은 상당히 그 배후 부지들이 이 바다를 매립하지 않고 암벽을 이제 설치하고 나서 배후면을 계속 이렇게 그 포장을 하면서 항만 시설을 확장해 갈 수 있고 또 바다도 상당히 해안선이 길고 넓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지가 약 7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배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야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도 계속 바다를 매립해서 이렇게 항만을 만들다 보니까 북항의 경우에는 선의 수역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신항만을 개발해서 가덕 쪽에 거제, 진해 쪽을 연결하는 이러한 그 신항만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배후 부지가 충분한 그 야드를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다를 매립해서 항만을 개발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시설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고비용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불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이 세계적인 항만으로 이렇게 발달한 것은 역시 컨테이너 물류의 수요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로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기술 수준이 높은 근로자 확보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 이런 점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부두 방식인데요. 이 공공이 운영한다는 뜻이죠. 보통 공영부두 방식은 이용자들도 그 이용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부두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공용부두 방식이라고 하면 보통 공용부두로 사용된 것과 이렇게 혼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운영 방식에 있어서 공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공이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부두 방식은 첫째 항만의 소유에 있어서 국가가 소유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항만 관리자는 대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기업에 의해서 항만을 건설,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데요. 이런 항만 관리자의 개념은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이런 항만 관리 법인이 항만 관리자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공영부두 방식은 일본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만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 대상은 불특정인입니다.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용 요금은 이제 공영부두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법령으로 이용 요금이 정해져 있고 이용한 시간당 이용료가 지불됩니다. 그래서 꼭 법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그 이용 요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 사용은 공용으로 사용되고 누구에게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방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착순으로 이제 이용하게 되고요. 선석과 야드 이용에는 순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선석 회의를 통해서 선석이나 야드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시설의 경우 분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는 다소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마샬링 야드는 이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컨테이너를 보관할 야드를 필요로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마샬링 야드는 그 화물이 들어오면은 화물을 직접 취급할 수 있는 이 공간인데요. 예를 들어 그건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항만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부산항의 제일해부두가 공영부두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행정권과 관리권은 싱가포르 항만청이 가지고 있어서 항만의 개발 유지를 국가가 직접 수행을 하는데요. 항만 운영은 싱가포르 항만공사라는 민간 기업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선사나 부두 운영회사에 임대하지 않고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을 공용 부두 방식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개방된 부두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싱가포르 항만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항만공사라는 국영기업이 관리를 했습니다. 개발과 유지를 했고 또 운영도 직접 해서 하역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개발과 관리 운영이 일체화되어 있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항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싱가포르 항만은 일종의 공영부도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이용이 개방되어 있는 공용 부도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항만 개발이 거의 완료된 최근에는 항만 행정과 관리는 국가인 싱가포르 항만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항만의 운영을 PSA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PSA가 그 공기업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소유와 관리와 또 운영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항만관리권이 국가로 이관되고 지금은 PSA는 민간기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A라는 용어는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사용되는데요. 과거 PSA가 민간기업화되면서 PSA가 이제 그 투자회사 형태의 항만이나 물류기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회사 형태의 PSA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 운영회사가 별도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PSA가 여러 개로 구분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마샬링 야드는요. 본선 입항 전에 선적 예정인 컨테이너를 미리 입안된 본선 및 내에 있는 적부 계획에 의거해서 정연하게 쌓아 올려놓는 동시에 양육된 컨테이너를 언제라도 화주 인도 요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은 이러한 야드, 부지를 마샬링 야드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에이프론에 인접해 있는데요. 그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의 중핵이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나 레이아웃의 적분은 곧 전반적인 운영 및 비용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마샬링 야드에는 컨테이너의 사이즈에 맞춰서 바둑판의 선처럼 백색 또는 황색의 구역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구역선으로 막아진 각 칸을 슬롯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사 방식인데요. 이 관리 운영에 있어서 항만공사가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 유지, 관리하고 특정 선박회사 또는 하역회사가 이를 임대하여 전용부두 또는 공용부두 형식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부두 운영자가 부두 시설을 사용 수익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이 부두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선박회사의 전용 부두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역회사가 이것을 임차해서 공용부두 방식 또는 전용부두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박회사의 전용부두를 이용하는 경우는 선석이나 야드를 선박회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그 항만 시설 자체로 봤을 때는 이용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하역회사가 임차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형식의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고 여러 그 선박회사에 이것을 개방해서 요금을 받는 공용부두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 선박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고 항만 이용료나 항만 하용료 또 보관료를 징수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외무 부두를 특정 선사의 전용 부두로 보통 이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용 부두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두에서 계약된 선박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운영 효율성의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지나치게 분할해서 여러 부두 운영회사에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두 운영회사 간의 지나친 경쟁 유발과 선박의 대형화 등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제 그 선석별로 쪼개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니까 배가 더 커지면 그 선석을 넘어가 버리게 되겠죠.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분명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적정 부두보다 부두의 그 시설을 최근에 많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좀 그 시설의 제공이 많은 편이고, 또 선석을 한두 개씩 묶어서 많은 운영회사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운영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면에서 또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기업 방식인데요. 민간기업이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 관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선박회사나 부두 운영회사가 관리, 운영하는 것인데요. 민간 자본에 의한 항만 관리 운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항만은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가 완전히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는 민간 기업의 특성상 이 소극적인 투자로 인해서 항만 산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건설, 유지, 운영을 완전히 민영화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항만법상 항만은 국유가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항만이든 모두 소유는 국유입니다. 따라서 기부 체납 방식으로 건설해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일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 부두가 특정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철공장이나 전력회사 등이 원자재나 연료 등을 자사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부두를 자기들 비용으로 직접 개발하고 국가에 기부 체납한 후에 이 개발 비용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임차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임차료는 개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무상대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무상대부 기간이 끝나면 항만을 재개발하거나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다시 이들 기업이 그 부두의 확장이나 재개발을 직접 하고 다시 기부채납 형태로 기부채납하고 재임대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항만의 개발 과정에서부터 민간기업이 참여한 경우는요. 부산 신항만에서 일부에 대해서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가 건설 및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신항만 그 개발법입니까? 건설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러한 방식을 취했는데 항만법상 항만은 국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그 부산 신항만이 개발하고 국가에 기부 체납하고 다시 부산 항만공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가 임대 운영을 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관리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첫째 암벽이 있는데요. 브러스라고 하는데 컨테이너선이 접안해서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부두의 그 바다 쪽의 수직 벽면을 암벽이라고 합니다. 소위 이제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접안해 있을 때 접안되어 있는 그 면인데요. 5만 톤급 컨테이너선 한 척 접안에 암벽이 약 300에서 350m 길이가 소요되고 수심은 12m에서 18m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최근에는 그 2만 TU급 즉 한 10만 톤급의 컨테이너선이 많이 이제 개발이 건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선박 한 척이 접안하는 데는 암벽이 약 350에서 500m 정도 소요가 되고요. 수심은 20에서 25m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구조에 따라서는 중력식 암벽과 장교식 암벽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프런인데요. 화물의 적양화, 컨테이너 검수, 컨테이너 크레인의 설치 및 주행, 트레일러 등의 운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암벽과 마샬링 야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통 암벽으로부터 약 30에서 50m 정도의 구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샬링 야드인데요. 컨테이너선으로부터 양육하거나 컨테이너선에 직접 선적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정렬해 놓는 넓은 공간을 마샬링 야드라고 합니다. 또 C-by 컨테이너 야드는요, 컨테이너를 집결, 보관, 인수, 인도하는 장소인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통관 수속을 할 수 있는 보세장치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소위 그냥 그 야적하고 있는 야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CFS,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집화소로 볼 수 있고 창고 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LCL 화물을 집화한 후에 목적지별로 분류해서 컨테이너에 넣거나 수입된 LCL 화물을 컨테이너로부터 드러내는 작업을 행한 후에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장소, 즉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요. 본선 하역 작업 및 마샬링 야드와 CYN의 컨테이너가 계획대로 배치되도록 지휘 감독하는 건물입니다. 보통 이제 공항에서 관제탑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장소입니다. 다음은 정비공장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의 취급에 필요한 기기의 점검, 유지, 보수를 하는 작업장입니다. 다음 게이트인데요. 수출 컨테이너와 수입 컨테이너의 검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소위 정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미널 측과 컨테이너 소유자 측의 인수도 서명이 이루어지는 컨테이너 차량의 출입구이기도 하고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책임 한계점이 정해지는 장소다. 즉 화주로부터 부두로 넘어오는 이런 임계점이 되는 곳이 게이트라고 보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터미널을 부산항 그 오부두인 자성대 부두의 과거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시설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배가 접안에 있는 요 지점, 요 암벽 수직면이 암벽입니다. 수직면이 암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이, 여기 이제 크레인이 있으면은, 이 크레인에서 화물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 트레일러가 지나가면은 크레인에서 화물을 들어 올려서 배로 싣는데요. 요 지점, 이 트레일러가 지나갈 수 있고,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우리가 에이프런이라고 하고요. 에이프런 바로 뒤에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를 야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샬링 야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야적된 것은 선적하거나 양육해가지고 다시 인도해주기 위한 이런 이제 그 지점에 아주 가까운 지점에다 설치를 해놓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배후면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야적한 것은 우리가 CY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야드라고. 여기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뒷면에 보면은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형태로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입지 조건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주요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컨테이너 터미널의 입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다음은 공영부도 방식과 항만공사 방식, 또 민간기업 방식으로 이루어진 항만 운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컨테이너 터미널의 주요 시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 제 3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